자, 다음으로 저희가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시장에 이어서 전세 시장까지 들썩이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게 임대차 3법 탓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 정책의 실패 탓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전문가시니까 우리 송 의원께서. 네. 예, 저는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그 적점을 뒀던 정책 중에 하나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하겠다고 그 목표를 냈을 때 상당히 공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24차례, 어떤 경우에는 26차례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남발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바로 국민들의 주택시장 때문에 탄식 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방의 어느 해운대 모 아파트는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오를 대로 올라 있어요. 지금 제가 분석해보니까 실거래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의 25개 구 모든 구의 대표 아파트들이 지난 우리 3년 동안 2배 이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이상 집값이 올랐어요. 대표 아파트들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 거기다가 또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도 50% 가까이 또 급등을 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의 이용하는 전세가가 지금 72주 연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른 가격에도 아예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래 절벽, 예? 가격 폭등을 넘어서 온통 내가 가고 싶은 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엄청난 현실은 바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쏟아낸 다양한 정책, 거기에다가 또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임대차 보호법, 예, 전월세 관련법이죠. 거기다가 또 부동산 거래 관련법, 부동산 관련 세제법,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옥조이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 마비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이제는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대요. 바로 홍남기 부총리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물론 김현미 장관님 아직도 여유 있게 아직은 안정화 단계고 곧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벌써 알 뿐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우리 주택 시장의 혼란과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잘못된 거는 다시 걷어들이고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다시 좀 제발 돌아가주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그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 시장에서 많은 신규 임대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7.13 대책의 특징 중에 뭐냐면요, 이게 다주택자들의 좀 보유세를 강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세법 개정안을 내세워서 이 단기 투기 세력, 1년, 2년 몇 개월 만에 집을 사고 파는 세력들에게 이 양도세를 중과하려고 하는 대책들이 마련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매매 시장은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신규 임대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집값의 일정한 비율 따라 가지고 전세가라든지 월세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연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집에 그대로 사시기 때문에 이런 가격 부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새롭게 임대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매매가에 맞게끔 전세가나 월세가가 오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왜 우리 국회가 여야가 함께 임대차 3법을 왜 통과시켰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 임대 시장의 구조라는 것은 철저하게 집주인의 권한을 더 많이 보장을 해줬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서민들이 이곳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해 주고자 임대차 3법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규
임대시장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아야 될 일이지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을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되돌려가지고 법을 다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이 고통받았던 세입자들에게 기쁨이 됐던 임대차 3법을 다시 없애고 다시 집주인만 좋고 세입자들은 정말 울상이고 2년마다 한 번씩 집을 구하게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 임대 시장에서 한 80%, 90%는 그대로 계약갱신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10에서 20% 정도가 새로운 전세나 월세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럼 어떻게 여야가 만들 것이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임대시장에 물량도 공급해 줄 것이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들을 공급해 줄 것인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댈 생각해야지 이 시기에 얼씨구나 국민들 중에 막 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정부 때리자. 이렇게 가는 건 또 정쟁하는 거거든요. 네. 적어도 임대차 3법은 우리 국회가 책임졌던 법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좀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우리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데 아닙니다. 여당이 강행 단독 처리한 겁니다. 본회의 상임위에 상정을 했어도 우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법 아닙니까? 우리 원구성 하자마자 원구성도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일방적으로 법 초기에 그냥 강행 처리한 것이 대표법이 바로 이 임대차 3법입니다. 그건 팩트가 분명히 다르니까 국민들 오해하시지 않게 우리 존경하는 강 의원님, 그거는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임대차 이번에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우선 이번에 이렇게 전세값, 집값이 급등한 데 원인은 비용 상승, 다시 말해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세를 모든 세금을 거래세, 보유세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집값의 폭등 또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다 더 불을 지은 것이 전월세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서 이 사실상 4년치의 상승분을 미리 한꺼번에 반영하는 그런 기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그야말로 정말 불난집에 더 강한 불을 붙이는 바로 이 정책 대표적인 복합적 실패로 인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려서 말 그대로 물건을 시중에 이제 매물을 내놓게 하신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혜택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정책을 급선회해서 보유세를 높이는 바람에 뭔가 다주택자를 가진 사람들도 중간에 충격을 좀 먹었었죠. 동시에 이제 거래세까지 높이니까 사실 뭐 이거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약간 상황에 빠진 건데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 임대차 3법 관련돼서 이거는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집주인만을 위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을 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서민들의 꿈이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의 꿈을 산산이 부신 게 사실 이번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세 구하러 다니러 뭐 이렇게 힘들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근데 지금은 애초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조차도 다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야가 지금 협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의 선회를 말씀을 드려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었거든요. 공급 늘리자. 지금 공공임대주택 해봐야 젊은 사람들 거기서 사는 거 원하지 않고 정말 자기 집 갖고 싶어 한다. 서민들이 계속 청년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22번, 23번의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피면서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주범은 사실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야당과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강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도 이제 와서는 정말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말 처음부터 전제부터 다시 부동산을 갖는 게, 내 집을 갖는 게 죄악시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집 하나 사는 것을 내 미래의 목표로 두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할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비판들을 또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 역시도 이 부동산 정책이 또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에서 여러 이제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임대차 3법의 그 취지나 그 목적 자체 그리고 그 정책을 폈을 때의 여러 가지 했던 고민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법을 하나 만듦에 있어서 결코 뭐 어느 특정 정당의 의지라던가 여러 뜻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됐듯이 지금까지 뭔가 이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집주인의 권리만 좀 대두되는 부분 그리고 세입자들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었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집을 사는 것 저는 그 집을 사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뭐 정부가 이야기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절한 방향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질 좋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부족했던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 그 숫자에만 지금까지 굉장히 초점을 좀 많이 맞춰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에서 뭐 1시간씩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1만 호를 공급했으니까 청년주택을 지은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청년주택이라든지 청년주거 정책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관점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청년주거 정책이라든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짓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직주 근접이라든지 이 단지 내 인프라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정책적인 방향을 순회하거나 바꾸거나 이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공공임대주택 지려면 최소 5, 6년 걸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럼 지금 5, 6년 동안 당장 집 구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집 가지는 건 일단 포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 키우는 사람들 이제 제 또래에 있는 젊은 부부들은 그러니까 집이 있고 없고 이게 내가 소유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를 키울 때 내가 안정적인 가정을 키울 때 집이라는 것이 어떤 재산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 내놓고 있는 정부 그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이걸 그냥 거주지로서만 한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들의 전혀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이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집 살 수 있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주인 권리만 보호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그거를 다 어떤 서민들의 욕망을 다 막아놓고 나서 좋은 임대주택을 지을 테니 거기서 일단 살고 차근차근 돈 모아 살아라. 이거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집을 사서 내가 애 키우고 그러고 싶은데 저출산 문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 살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애기 낳고 어떻게 회사 다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이쪽 야권에서는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 문제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에 비롯됐으니까 기존의 정책들 다 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는데 전세 시장이 불안한 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처가 추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전세 시장을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추가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같은 데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주택으로 생각하는 게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럼 그 매매가가 오른 거에 맞게끔 전세가, 월세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쨌든 자본의 논리고 경제의 논리니까 어떻게 피할 방법은 없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혹시라도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신규 임대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매입 임대 등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신규 임대 시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거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송석준 의원님 생각하시죠? 궁금합니다, 진짜.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 신규 임대 시장 어떻게 서민들이 따라잡을 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하시죠. 예, 저는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만 유지해 준다면,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완화만 해준다면 전세가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의 임대 시장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어쩌면은 좀 더 착하고 낮은 양질의 아주 좀 저렴한 그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좀 비싸더라도 나는 무주택자이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면서 비싼 임대 시장에서라도 내가 전월세 시장에 살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게 또 좀 고급화된 그런 다양한 임대 시장의 수요를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좀 싸고 또 양질의 그런 주택을 공급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임대를 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과거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던 게 뉴스테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아주 개성이 있고 양질의 또 아주 고급형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비싼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죠. 그런 식의 그거를 허용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민간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임대 시장 공급을 만들어내고, 또 정부는 거기서 못하는 거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되고요. 또 하나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이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몰면서 일시에 이분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갑자기 없앴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지금 전월세 폭등의 또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52만 그런 사업자거든요.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50만 가구 이상인데, 그것들을 그냥 놔뒀다면, 그 세금 징벌적 과세를 안 하고 놔뒀다면 그만큼 전월세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전월세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분들을 투기꾼으로 몰면서 그분들한테 세금 폭탄을 터뜨리니까 그만큼이 전월세로 전가가 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월세 시장이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현실을 바로 제대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제도를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재시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민간 시장이 또 다양한 그 임대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그런 뉴스테이형의 그런 어떤 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조세 인센티브를 준다면 훨씬 더 그 양질의 값싼 전세와 월세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정부가 그걸 명심하시면 저는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50만 명이 넘고 그분들이 뭐 150만 채, 200만 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거둬들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전세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세금을 빼고 자기 돈을 다 투여해서 집을 살 여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개정됨으로써 대부분의 임대 시장은 90%는 그대로 2년을 더 살게 된 겁니다. 그 전세 가격으로, 그 월세로. 이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 거예요. 나머지 10에서 20% 정도 되는 신규 임대시장 수요가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줬습니까? 이거는 저희 정부에서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했습니다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미 추진됐던 거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어느 정도 했냐면요. 이 임대주택으로 사업으로 등록하고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해주고 면제해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에게 종부세 합산도 안 해줬습니다. 또 이분들이 4년, 8년 후에 이 집을 팔려고 하면은 양도세까지 감면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다주택자로 몸집을 불려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600채씩 갖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등장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 전세 보증금들 다 먹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더 키운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김재섭 의원께서도 뭔가 임대주택 막 공공임대 짓는데 5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송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꼴이 되지 이 신규 임대 시장에서 숨통을 틔우는 대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반론을 듣고 우리 청년위원들에게도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로 나오는 민간주택 임대 사업자 그분들 말이죠. 그분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불로소득을 적절하게 환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600채를 갖고 있든 50채를 갖고 있든 그분들이 자기 응능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서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자체를 나쁘다 보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중에는 악덕업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막아주면 되는 거지. 그 자유롭게 우리 그 시장 경제 속에서 또 자기 능력껏 주택을 구입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그게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논리입니다. 그 다주택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세제 혜택까지 주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금 내고 자꾸 불로소득- 갭 투자를 하고 예. 갭 투자를 하면서 임대주택 갈등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예.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이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자, 그거는요, 실수요자들에게는 실수요자에게 맞는 주택 공급해주면 돼요. 실수요자들에게는 우리 청약 가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얼마든지 택지 공급을 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가점을 줘서 적절하게 공급해주면 돼요. 정부는 그런 걸 해주면 되고, 나머지 기존의 그 시장에서 자유롭게 그 능력 있는 분이 집을 다주택을 보유하는 자체가 악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또 문제가 네. 있죠. 자, 청년위원 두 분 네. 의견도 좀 들어보죠. 예, 아까 자본 논리라는 말씀 잘하셨는데 그 전월세가 상승하는 거는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상한제를 말씀을 하신 게 너무나 모순인 것이 우리가 자본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가격 통제 아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를 따른다면 가격 통제를 가장 최후순위의 무언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른다, 가격 통제를 하자. 이런 방식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온갖 그 부수적인 악영향들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8, 90%가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은 원래 예측으로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당장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오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결국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폭등이 했거든요.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송국주 의원님께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는 좀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간 공급을 늘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부동산도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규제 풀어주고 우리가 민간 공급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하면 가격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국가가 23번이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국민들도 너무 두렵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정책의 기조를 선회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고 우리 집 살 수 있는 여건들 계속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부동산값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일단 전세 시장, 매매 시장 이 두 가지 시장 중에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씩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효과가 분명히 조금 더 드러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강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임대료 상한제,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의원께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처음 이제 신규 임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첫 주택을 이제 뭔가 구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파격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야당과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까지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설령 당내에선 선명할지라도 뭔가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닫아놓고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 있습니다.